안녕하세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15년 전쯤에 있었던 일을 사연으로 써보려고 합니다. 심호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으며 황당하고 소스라치는 사연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즐거운 하루가 되실 겁니다. 성실한 남자친구와 2년의 연애를 하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이는 집안이 보통 집안이고 홀어머니와 살았는데 예비시모는 매우 친절하고 상냥한 분이셨습니다. 결혼해도 시짜질 없고 다정다감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죠. 결혼했을 당시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등장했어요. 투자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 시어머니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전 재산을 투자한 시어머니는 대박이 나서 대저택으로 이사를 하셨답니다. 어머님, 비트코인으로 대체 얼마를 버신 거예요? 진짜 이 집이 어머님 댁이 맞는 거죠? 아유, 그렇다니까.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봤지. 예, 너 내가 돈 빌려달라고 할 때 왜 거절했니? 네가 돈 빌려줬으면 내가 몇 배로 갚아줬을 텐데 말이야. 어머님, 전 결혼자금 말곤 가진 게 없어서요. 네 부모님이 꽤 돈이 많은 분들 아니냐? 날 믿고 투자했더라면 지금쯤 네 부모님은 해외여행 평생 다니고 남을 돈을 벌었을 거다. 저희 부모님은 불로소득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또 노후자금이 있어서 욕심내실 분도 아니고요. 시모가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돈을 빌려드리지 않은 걸 후회하지 않았답니다. 시어머니가 돈 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많은 서운함을 가지고 있어서 자주 시비조로 말씀하셨고 성실한 제 남편에게도 직장을 때려치우라는 말씀을 서슴지 않고 하셨답니다. 아들, 너 직장 그만 다녀라. 엄마한테 돈 불리는 법이나 배우고 사업이나 시작해라. 엄마, 저는 아내 말 들을래요. 성실하게 회사나 잘 다닐게요. 이거사, 이 엄마가 뒷받침이 되어주겠다는데 네 처말이나 듣겠다는 거야? 너 엄마 못 믿어? 시모가 지속적으로 남편을 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남편 옆구리를 찌르며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고 성실한 남편으로 남아줬어요. 비트코인이 한물가고 더는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한 시어머니는 다른 투자에 눈을 돌리셨습니다. 세상에 남는 건 부동산밖에 없다며 지방을 돌며 새로 개발될 곳에 돈을 투자하셨답니다. 평범하던 분이 돈 맛을 보셨으니 욕심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위험한 도전을 하셨네요. 부동산 투자에도 재미를 보신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한테 직장을 때려치우라고 또다시 옆구리를 살살 긁으며 꾀려고 하셨답니다. 아들, 너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냐? 며느라, 넌 가진 게 얼마나 있니? 나한테 투자해봐. 제대로 불려서 돌려줄 테니까. 어머님, 저흰 적금 말고는 다른 재테크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투자 같은 거는 안 해요. 너도 참 미련하다. 이 시어머니가 잘 나가는 투자자인 걸 눈으로 보고도 못 믿니? 내가 통장 까서 얼마나 벌었는지 보여주면 믿고 투자할래?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도 행복지수가 높아요. 저희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벌고 잘 살고 있으니 괜히 투자의 늪에 빠지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확실하게 거절했음에도 시어머니는 제가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꼬마라면서 언제쯤 세상 보는 눈을 뜰 거냐고 흰소리를 자주 하셨답니다. 저와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녔어요. 둘 다 대리급이고 장래가 창창했답니다. 일복도 많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니는 회사에서 뼈를 묻기로 약속했습니다. 절대 시어머니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고 남편에게 입버릇처럼 말하기도 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또 깨려고 하셨지? 이번엔 뭘 하셔? 나더러 사업하라고 하시더라. 엄마가 다 준비해 줄 테니까 나더러 운영만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당연히 안 한다고 했지. 당신이 엄청 싫어할 거 뻔히 아는데 내가 그걸 수락했겠어? 남편이 제 말을 잘 들어줘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옳지, 잘했어.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거절해. 당신 한방 놀이다 훅 가는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사업이고 투자고 시도조차 할 생각하지 마. 근데 우리 엄마가 돈을 많이 벌긴 했잖아. 조금만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까? 안 돼. 불로소득은 싫다고 한 거 기억 안 나? 난 부모님이 살아온 방식대로 정직하게 돈 벌고 싶어. 그리고 사업이나 투자로 한 방에 날아간 사람을 한두 명 본 게 아니라고. 내가 대학 선배들 이야기 안 해줬나? 해줬지. 당신 선배들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으로 전 재산 날리고 극단적 선택했다고 그랬고, 그 사업하던 선배는 빚만 잔뜩 남아서 처량하게 산다고 다 알아들었어. 여보, 난 그렇게 될 일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래, 알아들었으면 됐어. 당신 내년에 과장 진급 심사 있지? 어떻게 진급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야 자신 있긴 하지. 당신은? 당신은 자신 있어? 응, 난 실적이 꽤 많아서 안전하게 과장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우리 둘 다 과장 진급이 되면 좋겠다. 저희 부부는 여느 가정처럼 진급이나 연봉 재계약 걱정을 했지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겠다는 대화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저는 과장으로 진급했는데 남편은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그이는 동기들은 다 과장이 되었는데 혼자만 대리로 남았다고 엄청 괴로워했답니다. 여보,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만 대리로 남았어. 진짜 회사가 너무한 것 같아. 한 번 떨어진 건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내년엔 무난하게 진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 회사 다니기 쪽팔린데 확 회사 옮겨버릴까? 그러지 마. 지금 다니는 회사가 당신한테 딱 맞는 곳이라며. 그리고 회사 옮긴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냉정하게 말해서 당신이 진급에 미끄러져서 이직한 걸 모를 리가 없으니 대우하는 게 좋지 않을 거야. 저는 위로보단 충고를 해줬는데 그이는 기분이 많이 나빴던 모양이더라고요. 뭐야? 진급 못해서 이직하면 대우 못 받을 테니 닥치고 다니던 곳이나 다니라는 거야? 당신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아니, 무슨 무시를 했다고 그래. 난 조언, 충고를 해준 거야. 회사 옮긴다고 해서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거잖아. 여보, 진급에 한번 떨어졌다고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잖아. 1년만 참고 다니자. 동기들한테 과장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나만 대리라고. 이게 얼마나 쪽팔린 줄 알아? 내년에 후배들이랑 같이 과장 진급해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또 물 먹으면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는 소리가 된단 말이야. 이 세상에 진급 한 번에 못한 사람들은 다 회사 때려치워야 해? 제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판단해.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이는 과장 진급에 미끄러졌다고 몇 달 동안 회사 출근하는 걸 엄청 싫어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이가 저에게 아주 놀라운 걸 보여주겠다며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작은 회사가 밀집된 동네로 갔는데 어느 사무실에 들어가더니 자기가 사장이 되었단 소리라더군요. 여보, 여기 사무실 어때? 앞으로 내가 쓸 사무실인데 괜찮아? 지금 뭐라고 했어? 당신 설마... 그래, 회사 그만뒀어. 하도 눈치가 보이고 쪽팔려서 관둬버렸어. 그 엄마가 추천하는 사업하기로 했어. 이거 다 엄마가 차려준 거야. 나 하던 일이랑 비슷해서 어렵지도 않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지른 거야?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반응이 좋지 않을 건 알았지만 좀 심하네. 몰라.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당신은 그냥 받아들여.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여보, 화 좀 그만 내. 이미 벌어진 일이야.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이 사무실에 내 퇴직금도 다 들어갔어. 그거 아까워서라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뭐라 하지 마. 퇴직금? 당신 진짜 멋대로 다 했구나. 어머님 돈으로 했다더니 거의 다 당신 돈을 들여서 사업장 차린 거잖아. 진짜 너무한다. 남편에게 짜증을 나오는 대로 다 부렸어요. 한마디 말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였으니 화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아 엄청 뭐라고 했답니다. 그날 집에 가서도 남편한테 화를 엄청 냈어요. 실망한 건 물론이고 이런 식으로 살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도 했죠.
그이는 저희 가정이 잘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제발 좀 그만 초치는 소리하고 응원 좀 해주면 안 되냐고 볼멘 소리를 했답니다. 아니, 내가 놀고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겠다는데 그렇게 욕먹을 짓이야? 아, 그만 좀 해. 이렇게 잔소리를 늘어놔야 당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한지 느낄 거 아니야. 아, 그래, 알았어. 내가 아주 대역죄를 저질렀다. 그래도 이젠 되돌릴 수 없으니까 받아들여줘. 남편과 사흘 정도는 말하지 않았어요. 실망감이 너무 커서 그이가 하는 일을 당장 인정해주고 응원해주긴 어렵더라고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고 저희 부부가 대화를 안 하고 있던 걸 눈치채고 저에게 흰소리를 하시더군요. 너도 참 인생 피곤하게 산다. 회사 관두고 사업하는 게 어떻다고 바가지를 긁냐? 그리고 네 돈 들여서 시작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까칠하게 구는 거야? 그만 좀 해라. 어머님이 중간에서 회사 그만두라고 계속 유혹하셨죠? 이희가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결정한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아, 그래, 내가 꾀했고 너 몰래 사업 시작하라고 했다. 네가 반대하고 난리 칠 테니 몰래 일 저질러 버리라고 했다. 어머님, 저희 부부 평범하게 잘 사는데 왜 그러셨어요? 진급 한번 미끄러졌다고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다고 했냐? 난 그저 돈을 더 많이 버는 일을 추천하고 밀어주겠다는 것뿐이야. 가만, 너 내 아들 못 믿어서 이러는 거니? 저는 한숨을 연신 뿜어냈습니다.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남편 의지와 다르게 사업하다가 골로 가는 사람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니 이러는 거였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앞세워서 제 의견을 묵살시켰습니다. 시모는 앞으로 세상 돈을 긁어 벌 테니 더는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답니다. 그렇게 남편은 개인 사업장으로 출퇴근했고 전 그대로 회사를 다녔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나자 그이에게 그만 바가지를 긁고 응원해주기로 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제가 져주기로 했답니다. 사업은 어때? 시작하니까 할 게 많지? 뭐 그냥 할만해. 이왕 시작했으니 잘해봐. 괜히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라고. 이제야 인정해주는 거야? 내가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하겠어. 실망하긴 했지만 당신 말대로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 대신 제대로 해야 해. 알겠지? 아, 걱정하지 마. 야, 안 그래도 개업과 동시에 일이 술술 풀리고 있으니까. 거래처를 여러 곳 따내서 바로 흑자라고. 여보, 내가 돈방석에 앉게 해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 내가 돈으로 코 풀고 똥 닦게 해줄게. 말이라도 못하면. 그래, 뭐 그런 날 오도록 최선을 다해봐. 남편은 사업장에 주말도 없이 출근해서 일했어요. 저희가 결혼한 지 3년 차인데 임신 계획은 계속해서 미뤄졌답니다. 그이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으니 자리를 잡고 나서 아이를 가지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손주를 낳든 말든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고요. 그런데 1년 정도 사업하던 남편은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밀린 데다 사업장에 들인 돈이 모두 마이너스가 되어 빚을 지게 됐죠. 제발 이런 일은 없길 바랬는데 벌어지고 말았네요.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빚은 어떻게 갚을 거냐고? 아,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나도 생각하고 있는 중이니까 바가지 좀 그만 긁어. 이게 바가지로 들리냐? 당장 빚을 갚아야 우리가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거 아니야. 안 쫓겨나게 할 테니까 그만 좀 짜증내라고. 당신 이런 식으로 화낼 때마다 진짜 듣기 싫고 보기 싫은 거 알아? 마녀 같다고. 마녀? 이 남자야, 이런 상황에서 공주처럼 서방님 잘하셨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 당연히 마녀처럼 승질내야 당신이 정신 차리고 살 길을 찾을 거 아니야. 아우, 진짜 듣기 힘드네. 내가 나가서 해결하고 들어올게. 그럼 되는 거지? 사업 마감 남편은 한두 푼의 빚이 아니라 꽤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걸 해결하겠다고 집 밖을 나가 일주일 동안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이는 시어머니의 힘을 빌려서 빚을 다 해결하고 돌아왔답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모가 또 저에게 한 소리 하더군요.
내 아들이 사업 좀 실패한 거 가지고 엄청 뭐라 했다며? 넌 남편을 존중할 줄도 모르냐? 어머님, 제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한 걸 몰래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망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소리가 나오겠어요? 너도 참 속이 좁디 좁다. 어떻게 처음부터 성공을 바라니? 야, 내 아들은 내가 책임질 거다. 사업도 다시 시켜줄 거고 투자해서 큰 돈도 벌게 해줄 거라고. 어머님, 부동산 투자가 잘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머님도 마이너스 아닌가요? 무슨 소리야. 투자하다 보면 돈이 모이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거지. 야, 내가 대저택 사는 거 모르냐? 난 끄떡 없어. 시어머니는 돈을 한 방에 많이 벌긴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간당간당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시어머니와 여러 사람을 만나러 다녔어요. 투자를 하는 건지 사업을 다시 하는 건지 저에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싸돌아다녔습니다. 부부간의 신뢰가 한번 깨지니 사이가 많이 멀어졌답니다. 오늘은 어딜 다녀오셨나? 어머님 치마폭에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쫓아다니고 있지? 제가 말을 세게 했더니 남편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뭐? 당신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당신이 시어머니 쫓아다니면서 뜬구름만 잡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정신 차리고 재취업을 하든 알바라도 해. 언제까지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지낼 거야? 아, 그거였어? 돈 좀 못 벌고 있으니까 바로 찬밥 취급하네. 생활비? 그거 외상으로 달아놔. 내가 대박 나면 한 방에 해결해 줄 테니까. 여보, 당신 카드값 내가 내고 있어. 몇 달 참아줬으면 최소한 어디에 쏘다니는 건지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일 잘 되고 있으니까 당신은 결과만 들어. 그리고 카드값이고 생활비고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흰소리 좀 그만하고 좀 참아. 제가 너무 쏘아대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도 침착하게 말도 해보고 구슬리고 정신 차리게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고쳐지질 않았으니 강하게 말해서 그이가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었답니다. 얼마 뒤 시어머니가 저를 밖으로 불렀어요. 조용한 카페에 나가봤더니 웬 여자와 함께 있더군요. 어머님, 이 여자분 누구시죠? 미국 교포인데 큰손이다. 인사드려라, 앨리스 킴이다. 앨리스요? 저는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이런 사자 같은 여자와 있는데 저를 왜 불러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망한 말투로 말했더니 교포인 여자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며느님이 어지간해서 남의 말 믿지 않는다고 하던데. 날 보자마자 한숨 푹 쉬는 걸 보니 진짜 그런 것 같네요. 네, 제가 왜 여기에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앨리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허구 인물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교포는 맞아요? 제가 비아냥거리며 말했더니 안색 하나 변하지 않더군요. 교포가 뭐 대단한 건가요? 그냥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일 뿐이에요. 며느님 여기에 부른 건 같이 돈벼락 맞아보자고 모신 거예요. 이모님이 투자할 돈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며느님을 설득하자고 하시네요. 투자요? 이보세요. 난 직장인이에요. 투자할 돈이 어딨다고 나한테 그걸 기대하세요? 어머님, 이런 자리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그랬어요. 그럼 거절하고 안 나왔을 텐데. 그러자 시어머니가 한탄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좋은 게 있으니까 나누자고 널 부른 거야. 투자금이 부족하긴 하지만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서 널 부른 거라고. 앨리스 씨가 리조트 건설하는데 투자자 모으고 있어. 아무나 끼워주지 않는데 내가 앨리스 씨 고모랑 친분이 있어서 참여하게 된 거라고. 어머님 참 다양하게도 투자하시네요. 근데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투자하겠어요? 회사 다니면서 빠듯하게 생활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 남편이 지금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며느라, 네 친정 부모님이 알부자 아니냐? 같이 투자해서 큰 돈 벌면 좋잖니. 우리 식구들이 다 큰 부자가 되길 바래서 내가 널 부른 거야. 저는 기가 차서 말문이 닫혔습니다. 앨리스인지 뭔지 아는 사자 같은 교포는 리조트 사진이랑 여러 서류를 꺼내더니 설명해 주더군요.
뭐 그냥 한 귀로 흘려도 될 것 같아서 딴 생각하면서 그 여자가 그만 입을 다물길 기다렸습니다.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잘 들었어요. 근데 전 관심 없습니다. 아이, 실컷 들었는데도 이게 가치 없게 들려요? 아무나 끼워주는 프로젝트 아니라고요. 난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전 돈도 없고 친정 부모님께 이런 데 투자하라고 종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앨리스 씨, 돈 많은 사람들한테 투자 받으세요. 아셨죠?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한테 그만 일어나 보겠다고 하고 카페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야, 너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떡하냐? 내 입장은 생각 안 하니? 어머님이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상관 안 하겠는데 절 여기에 부른 이유가 뭐예요? 제가 불로소득은 싫어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아휴, 그래, 솔직히 말아마. 투자금이 모자라서 네가 좀 보태줬으면 해서 불렀다. 며느라, 네 부모님 알부자니까 돈 좀 빌리자. 이걸 리조트 사업만 시작하면 떼돈 벌게 될 거라고. 그런 돈 필요 없어요, 어머님. 그리고 설사 제가 부모님께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쉽게 내어주실 분들 아니에요. 괜한 기대하지 마시고 어머님도 돈 부족하면 포기하세요. 확실하게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화를 버럭 내셨습니다. 네가 꽤 투자에 대해서 아느냐? 네 부모가 반대할지 아닐지 어떻게 장담하느냐? 돈 벌게 해준다는데도 싫다고 하느냐 등등 똑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아무튼 전 확실하게 의견을 표명했고 다시는 이런 자리에 부르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남편은 시어머니 따라다니면서 헛된 욕망만 커져 있었어요. 당신 우리 엄마가 제안한 리조트 사업 투자를 거절했다며? 그게 말이 좋아 투자지 돈 없어서 빌리겠다는 건데 내가 왜 받아들이냐? 말하는 뻔세 봐라. 당신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야? 마음대로 판단해. 그래서 당신 계속 경제활동 안 하고 시어머니 꽁무니만 쫓아다닐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꽁무니를 쫓아다니다니. 당신 내가 그렇게 만만해? 한심해 보여서 하는 소리야. 앞으로 당신 카드값은 당신이 갚아.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제발 철 좀 들어. 그이에게 카드값을 운운하며 똑바로 살라고 충고했더니 또 인상을 구기며 자기를 믿어주지 않네 마네하며 궁시렁거리더라고요. 저도 남편을 설득하고 회유하는 것에 지쳐서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크게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조금도 변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 현실을 깨우쳐주고 자극을 받으라고 이혼장을 내밀었어요. 이거 받아. 이혼장? 내가 몇 달 수입이 없으니까 버리겠다는 거야?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혼장에 도장 찍든지 재취업을 하든지 알바를 하든지 해. 노력하는 모습 조금이라도 보이면 이혼 안 할게. 하지만 지금이랑 똑같이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면서 싸돌아다닐 거면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겠어. 남편은 이혼장을 보고 제 얼굴을 보더니 두 손으로 자기 얼굴을 쓸어 올렸습니다. 새빨개진 얼굴로 깊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가만히 기다렸어요. 이윽고 남편이 이혼장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뭐가? 뭐긴 뭐야. 내가 잘못됐다는 거지. 내가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으면 이혼장을 들이밀겠어. 여보, 미안해. 이혼장 보니까 정신이 확 든다. 그래? 충격요법으로 제대로 치료가 된 거야? 그럼 이제 투자니 뭐니 관두고 성실하게 일 다닐 거야? 응, 그럴게. 내가 잘못했어. 미안. 남편이 바로 사과를 하고 받아들이자 저도 이혼할 마음을 바로 걷어버렸습니다. 당장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나가더니 엄청 힘들다던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했어요. 경력직으로 취직하기 전까지 그 일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매일 땀 흘리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이제야 정신이 제대로 들었구나 하고 다행스러웠습니다. 당신 이제 진짜 변한 거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온 거지? 그동안 내가 당신 말 안 듣고 행동했다가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봤고 엄마랑 어울려서 잘된 거 하나 없다는 걸 알았으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야. 아주 큰 깨달음 했네.
이제 어머님이랑은 일적으로 엮이지 마. 알았어.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야. 남편이 다시 성실하게 지내니 이혼할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한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도 이제 돈 불리는 일을 그만하고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아이고, 내가 그동안 헛바람 들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다녔네. 며느라, 나 때문에 힘들었지? 나 이제 투자 일에 손 완전히 뗐다. 괜찮아요, 어머님. 근데 갑자기 결심한 이유가... 실은 나도 돈을 많이 까먹었다. 비트코인으로 운 좋게 돈 벌었던 거 대부분 다 까먹었어. 내가 잘나서 돈을 잘 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구나. 어머님, 불로소득은 믿으면 안 돼요. 이제야 제 신조를 이해하시죠? 그래, 내가 조금 더 일찍 며느리 네 말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아주 큰 후회가 든다. 그 앨리스라는 교포는 안 만나시는 거죠? 그럼. 그 여자 하도 사짜 같아서 연락 끊어버렸다. 내가 뒤늦게 정신 차렸으니 볼 일 없지. 그렇게 시어머니까지 정신을 차렸다고 하니 다행이었어요. 이젠 시댁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니 제 정신도 한층 건강해졌답니다. 택배 상하차 일을 하던 남편이 어느 날 눈덩이가 퉁퉁 부은 채로 들어왔어요. 어디서 울고 왔는지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답니다. 여보, 일이 많이 힘들어? 그래서 온 거야? 아니, 내가 한두 살 먹은 애인가. 근데 왜 울었어? 당신 지금 얼굴이 누가 봐도 운 것 같아. 그래 보여? 응. 무슨 고민거리가 있는 거야? 무슨 일 있어? 그러자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떡해? 우리 엄마 어떡하면 좋아? 왜 그래? 어머님이 왜? 엄마가 투자일 접긴 했지만 이전에 투자한 곳에 돈을 빼려고 했는데 사기당한 것 같아. 전 재산을 날리게 생겼어. 뭐? 전 재산을 다? 응. 비트코인으로 노후 자금 벌었다고 좋아하셨는데 이제 집 날려먹게 생겼어. 뭐야? 그럼 한 푼도 없이 다 날리게 됐다는 거야? 시모의 저택이 곧 경매로 넘어갈 거라고 하더군요. 한 방에 벌었던 돈을 한 방에 날릴 위기에 처했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사기꾼을 잡아서 돈을 찾는 방법밖에 없으니 남편에게 이성적으로 행동하라고 했죠.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리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안타깝지만 월세를 구해서 사는 게 어떠냐고 말했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저택 마련하고 얼마나 기뻐한 줄 알지? 그렇긴 하지. 여보, 우리 엄마 원룸이나 지하방으로 보내기 싫어.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실까? 뭐? 우리 신혼집으로? 안 되겠지? 그럼 장인어른 장모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엄마 저택이라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 여보, 엄마 보금자리 지켜드리고 싶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 테니 당신이 좀 도와주라. 내가 평생 헌신하면서 갚을게. 제발 부탁해. 남편은 오열하며 무릎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구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죠. 여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그 큰 돈을 드릴 수 있겠어.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니까 어머님은 작은 집으로 마련해 드리자. 정말 안 되는 거야? 여보, 우리 엄마 좀 살려줘라. 부탁 좀 하자. 남편은 안쓰러울 만큼 오열했어요. 시어머니가 돈을 전부 날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으니 저더러 구해달라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날은 우는 남편을 달래줬을 뿐 확실하게 대답해준 건 없었습니다. 이튿날은 시어머니까지 오셔서 부탁하셨어요. 며느라, 내가 이 모양이라서 미안하다. 집까지 날려먹게 생겼구나. 나 염치 없지만 우리 집을 좀 지켜주면 안 되겠니? 내가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부로 일하면서 갚을게. 사돈 두 분께 매달 상납할 테니 제발 좀 내 집을 지켜다오. 어머님, 저택을 잇고 작은 집에서 생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냉정한 말로 저희 부모님의 돈을 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겠지. 네 마음 나도 안다. 그런데
내가 처음으로 가진 내 집을 이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나도 그렇고 내 아들도 그렇고 평생 너희 가족들의 종이 되겠다. 제발 한 번만 도와다오. 엄청 비굴하게 저에게 빌더라고요. 싫다고 돌려 말해도 도무지 듣질 않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불쌍하기도 해서 저도 고민을 좀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며칠 생각하는 동안 시모자가 계속 불쌍하게 굴면서 애원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넘어가 버렸어요.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 여차저차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모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산이 많으셨어요. 엄마가 고백을 하셨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우리가 딸내미한테 언제 유산 줄까 생각했었는데 지금 시기에 줘야겠구나. 엄마 이름으로 상가 하나 있고 땅도 있다. 네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거다. 그리고 우리가 모아둔 재산도 꽤 되지. 우리 노후 자금만 빼고 다 줄 테니까 네가 사돈 도와주든 알아서 해라. 엄마, 그렇게나 재산이 많아? 근데 그걸 또 나한테 주시겠다고? 그럼 우린 돈을 충분히 있으니 유산 미리 주면 그만이지. 네가 알아서 써라. 부모님이 말씀하신 유산의 가치는 너무 많아서 계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시모를 불러 말했어요. 제가 시모의 저택은 지켜드리겠다고 말이죠. 어머님, 집은 제가 경매로 넘어가지 않게 해드릴게요. 빚이 얼마나 되죠? 8억이다. 근데 진짜 돈이 있는 거야? 저는 유산이 많다는 걸 말하진 않고 돈을 구해서 도와드릴 수가 있다고만 말씀드렸어요. 네, 부모님이 도와주시겠다네요. 8억 입금해드리면 해결되는 거죠? 어머나 세상에, 우리 며느리가 날 살려주는구나. 그래, 고맙다 며느라. 이 은혜는 두고두고 갚도록 하마. 네, 저희 부모님의 자산이니 천천히라도 꼭 갚아주세요. 여보 고마워. 당신이 우리 엄마의 보금자리를 지켜줬어. 이 은혜는 내가 다 갚을게. 나 재취업해서 과장도 달고 차장, 전무 이사까지 달 거야. 그래,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봐. 그리고 우리도 아이 낳고 다른 집처럼 단란하게 살아보자. 알겠지? 응! 정말 고마워. 남편과 시모는 엄청나게 기뻐했고 며칠 뒤에 입금해드리기로 했답니다. 그날 밤 시모자는 너무 기쁘다면서 저희 집에서 파티를 하자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장을 봐와서 진수성찬 밥상을 차리셨고 술을 곁들여 세 사람이 실컷 배부르게 먹었답니다. 자, 우리 며느리를 위하여 건배하자. 며느라, 정말로 고맙다. 네, 제가 도움이 됐다고 하시니 저도 뿌듯하네요. 어머님, 여보, 우리 앞으로는 성실하게 살도록 해요. 연신 짜느라고 술을 마셨더니 제 주량을 넘기고 말았어요. 거실 소파에 누워버리자 남편이 저를 안고 안방 침대에 눕혀줬답니다. 여보,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질 못하겠네. 많이 마셔서 그렇지. 푹 쉬어. 엄마랑 내가 상 치울 테니까. 남편은 그대로 거실로 나갔고 시어머니와 술을 더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1시간이 지나자 머리가 너무 아파서 술 깨는 약을 사달라고 말하려고 안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자의 대화 소리에 멈칫하고 귀를 기울였어요. 엄마, 돈 뜯어냈어. 자그마치 8억이야, 8억. 그러게 말이다. 네 처가 싸가지가 바가지라서 미워하긴 했는데 우리 연기 덕분에 큰 돈 뜯어내게 생겼구나. 이제 그 돈으로 리조트 사업에 투자하면 우리들 인생은 필 거다. 내가 그동안 택배 상하차 한다고 뻥치고 땀 흘리고 집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 줄 알아? 아들아, 네 처가 먼저 이혼 얘기했다길래 내가 엄청 머리 굴린 거 아니냐. 동정심이 제대로 먹혀들었다고. 엄마, 그럼 난 마누라랑 어떻게 하지? 진짜 이혼해? 그럼 당연히 이혼해야지. 맨날 바가지 긁는 옆에 애랑 살고 싶냐? 그건 아니지. 나도 찢어지고 싶긴 했어. 앨리스 킴 그 여자랑 잘 돼가기도 하고. 요즘 엄청 뜨겁게 사랑하는 중이잖아. 리조트 사업 추진하는 여자니 재혼하면 딱이잖아. 이제야 말이 통하네. 우리 아들이 정신 제대로 차렸어. 아무튼 돈만 받으면 바로 끝내라. 응, 엄마.
우리 미래를 위하여 건배! 두 사람의 대화를 듣자 황당하고 기가 차더라고요. 사기를 당했다는 건 거짓말이었고 저에게 돈을 뜯어내 리조트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앨리스인지 뭔지 아는 여자와 바람까지 피우고 있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지만 다시 침대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시모자가 상을 치우고 거실에서 널브러져 잠들었답니다. 다음날 다시 확인차 저에게 돈을 주는 게 맞느냐고 시모가 물었고 전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좋아 죽을 듯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출근한다고 하고 집 밖을 나갔어요. 회사에 전화해 월차를 낸다고 하고 두 모자를 추격해보기로 했답니다. 정오쯤 되어서야 신혼집에서 시모자가 기어나왔고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향해서 따라가 봤답니다. 도착한 곳은 한 오피스텔이었는데 앨리스 킴의 집이었어요. 복도 모퉁이에서 귀를 기울이는데 시모자가 아주 반갑게 인사하며 현관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시모는 아주 잠시 머물다가 오피스텔에서 나왔고 남편은 남았더라고요. 그때 느낌이 왔죠.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초인종을 누르고 목소리를 깔고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네, 복도 청소 중인데 현관 앞에 돈 봉투가 떨어져 있네요. 이거 주인 찾아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자 아주 쉽게 문이 열렸습니다. 상간녀인 앨리스가 손만 내밀며 돈 봉투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현관문을 살짝 열었다가 상간녀 팔을 힘껏 찍어버렸습니다. 괴성과 함께 상간녀가 현관문에서 물러나자 활짝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있더군요. 상간녀 면상을 구두발로 날려주자 남편이 헉소리를 내며 이불 속으로 들어가더군요. 여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지. 당신 참 더러운 짓 하고 있었구나. 앨리스랑 바람도 피우고 네 엄마랑 짜고 나한테 사기를 쳐? 아이 진짜 재수도 없지. 당신 어떻게 한 거야? 언제 눈치챈 거야? 언제 눈치채긴 바로 어제지. 네가 네 엄마랑 나누는 대화 다 들었다. 그럼 8억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여보, 내가 실수라고 하면 봐줄 거야? 그럴 리가 있겠냐? 내가 돌았다고 네 놈의 모자한테 돈을 주겠어? 일단 증거 사진부터 찍어줄게. 남편의 외도 현장을 사진으로 담아내자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남편이 벌거벗은 채로 달려들더군요. 이에 무릎으로 급소를 올려쳤습니다. 당신 지금 어딜 때린 거야? 왜? 아프니? 네 놈이 벌인 짓이 괘씸하니 몸 좀 풀고 가야겠다. 이혼하기 전에 쓴맛 보여주고 나가야겠어. 다시 남편의 급소를 걷어찼더니 고꾸라지더라고요. 머리통을 사정없이 갈겼고 상간녀와 남편을 구석으로 몰아놓고 이불을 두 사람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불 위로 구둣발을 사정없이 갈겼답니다. 괴성이 터져 나오다가 곧 울부짖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상관하지 않고 계속 밟아줬어요. 실컷 패주고 있는데 활짝 열린 현관문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와 말리더군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고 오피스텔에서 나왔답니다. 친정으로 돌아갔고 제가 당했던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빠가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주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하셔서 외도 증거와 사기치려고 했던 것들을 숨김없이 말했답니다. 이혼 소장을 받은 남편은 전화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며 위자료를 줄여달라고 하더군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위자료를 이렇게 받겠다고? 그래. 당신이 나한테 사기치려고 한 거랑 바람 피운 거 그리고 백수로 지내면서 쓴 카드값까지 다 받아낼 거야. 내가 위자료를 안 주겠다는 건 아니고 너무 많잖아. 재판 가도 이걸 다 주라고는 안 할 거야. 합리적인 금액을 줄 테니까 합의 이혼하자. 변호사가 위자료를 많이 쓰긴 했더라고요. 그래도 합의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아 법정에서 보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혼 재판이 이뤄지기 전에 시모자에게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재판 사흘 전에 거짓골로 제 회사 앞에 찾아왔답니다.
둘 다 씻지도 않았는지 얼굴이 누렇게 떴더라고요. 뭐야? 재판에 사흘 뒤인데 뭐하러 찾아온 거야? 여보. 여보 같은 소리 하네. 곧 남남이 될 건데 어디서 여보라는 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뭐? 갑자기? 당당하던 태도는 어디 가고 사과를 하는 거야? 아, 알겠다. 앨리스인지 뭔지 아는 교포 기집애가 사기꾼이구나? 응, 맞아. 그 여자가 돈을 빨리 넣어야 한다고 해서 엄마랑 나 은행 대출에 2금융, 3금융까지 다 끌어서 앨리스한테 줬어. 근데 돈 받자마자 사라졌어. 오피스텔에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 전화도 없는 번호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앨리스 킴이라는 이름으로 찾는 게 어렵대. 에휴, 참 꼴 좋다. 그래서 나한테 사기쳐서 그 여자한테 갖다 바칠 뻔한 거네? 아이고, 조상님 감사합니다. 이 인간의 실체를 알고 이혼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서 내가 회사를 관두게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여보, 우리 이혼 없던 걸로 하면 안 될까? 나 평생 당신을 공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난 공주 아니야. 마녀야, 마녀. 당신도 그렇게 말했었잖아. 기억 안 나? 여보, 미안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할 말 없으면 그냥 꺼져. 시모자가 사기를 당하고 저를 찾아와 빌붙으려고 시도하자 무시해버리고 제 갈 길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까지 쫓아오더니 계단 앞에서 가로막더니 두 모자가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며느라, 우리가 잘못했다. 돈에 눈이 멀어서 하면 안 될 짓을 했어. 내 아들이 그 여자랑 바람난 건 순전히 돈 때문이야. 엄청난 부자인 걸 알고 내 아들이 희생한 거라고. 아주 재밌는 소리 하시네요. 그래서 돈 많은 여자한테 가려고 했다가 꽝인 걸 알고 다시 나한테 돌아온 거예요? 낯짝도 참 두꺼우시네. 며느라, 너희 부모님이 너한테 유산 주려고 한 거 알게 됐다. 상가도 있고 땅도 있다며? 그렇게 부자였으면 말을 해주지 그랬냐? 그럼 우리가 괜히 앨리스한테 넘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니? 지금 두 사람이 사기당하고 바람난 걸 제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두 사람 진짜 안 되겠네. 더는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비키세요. 사흘 뒤에 이혼 재판이니까 당신 그때 나오기나 해. 두 모자를 비켜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두 팔로 절 막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하철 입구를 막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따귀를 날렸더니 그이가 오열하며 말하더군요. 그래, 때려. 실컷 때려도 돼. 여보, 대신 한 번만 봐주자. 내가 사고 친 거 사과할게. 앞으로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 테니까 제발 좀 봐줘. 이어서 시어머니도 악어 눈물을 작동시켰습니다. 며느라, 이게 다 나로 인해 생긴 일이야. 내가 죄인이니 나를 욕하거라. 이런다고 해결되는 거 없으니까 비키세요. 당신도 좀 비켜. 다른 사람들까지 못 들어가잖아. 시어머니는 지하 입구에서 엎드린 자세로 누워버리더군요. 며느라, 우린 오늘 너를 꼭 설득할 거다. 우릴 버릴 거면 차라리 밟고 지나가라. 그래, 여보. 우릴 밟고 지나가든지 받아주든지 해. 두 모자가 바닥에 누워 입구를 막자 저는 남편의 배와 시어머니의 등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아이, 진짜 밟고 지나간 거냐? 며느라, 며느라! 여보! 이렇게까지 빌면 봐줄 줄도 알아야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휴, 두 사람 참 한심하다. 거기 계속 누워서 진상 부리든지 알아서 해. 사람들은 자빠져 있는 두 모자를 넘어가며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계단 밑까지 내려오고 돌아봤더니 시모자가 일어나서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더라고요. 그렇게 개망신까지 당하면서 저를 잡으려고 해봤지만 저의 결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혼 재판은 제 생각대로 잘 이뤄졌어요. 판사님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반드시 갚으라고 말하며 끝이 났답니다. 그이는 사채를 끌어 저에게 위자료를 넘겨줬고 시모와 신용불량자가 되어 마지막 남은 몇 푼으로 고시원방을 얻었답니다.
시모는 한 방에 성공했다가 투자한다고 까불다가 사기당하고 예전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시원방에서 월세를 내야 하니 식당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설거지를 하며 돈을 벌었어요. 전 남편은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고시원세를 내며 입에 풀칠도 못하면서 지냈고요. 저를 배신한 두 모자의 끝은 정말 한심하게 바닥을 기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저는 재혼을 했어요. 증권가에서 열심히 일하는 증권맨이었는데 집도 잘 살고 성격도 좋고 인물도 좋아서 새살림을 차렸답니다. 성실하게 잘 사는 사람이었고 헛바람이 들어 허튼 짓 하지도 않았어요. 또 시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전혀 힘들지 않고 인생 한 방을 노리는 투자 따윈 하지 않는 분들이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결혼은 배우자만 볼 게 아니라 시부모님의 성품도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재혼 후 1년 만에 딸을 낳았고 세월이 흘러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고 제 나이가 40대 후반이 되었답니다. 전 시모자의 소식을 전혀 모르고 지내고 있었는데 딸 운동의 날 끝나고 남편과 셋이 중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배달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 전 남편의 얼굴은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남편과 딸에게 먹고 있으라고 하고 전 남편이 철가방을 들고 나가자 따라 나갔습니다. 오랜만이네. 배달부로 일하나 봐? 일부러 모른 척했는데 뭐하러 따라 나와서 아는 척이야. 당신 잘 사나 봐. 남편도 있고 딸도 있더라. 그래. 당신하고 이혼하고 2년 만에 재혼했어. 내 남편 멋있지? 내 딸은 엄청 예쁘고. 지금 나한테 자랑하는 거야? 그래 아주 좋겠다. 난 10수년째 중국집에서 배달이나 하고 살고 세장가도 못 갔는데 아주 좋겠다. 여태까지 빚을 못 갚았을 리는 없고 왜 아직 이러고 사는 거야? 뭐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당신 그래도 대학도 나오고 회사 경력도 있잖아. 빚을 다 갚았냐고? 말도 마라. 우리 엄마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사고 치는 바람에 내가 뒷수습하느라 신용불량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내가 엄마를 손절하든가 해야 하는데. 아직도 전시모는 예전의 한 방의 맛을 잊지 못하고 돈을 여기저기서 빌려 투자를 했나 봅니다. 뒤치다거리는 모두 다 전 남편이 하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평생 한 방을 노리며 한심하게 살 팔짱가 봅니다. 나 배달 가야 하니까 대화는 여기서 끝내지. 그래, 계속 그렇게 한심하게 살아라. 네 엄마가 벽에 똥칠할 때까지 뒷수습이나 해주고 살아. 뭐라 말하든 화도 안 난다. 난 해탈의 지경까지 올랐거든. 이만 간다. 그이는 철가방을 들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떠났습니다. 한때는 평생 함께할 반려자로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 아주 조금은 불쌍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니. 세월이 지나고 전 남편을 마주치고 나서 문득 과거의 사연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한방, 역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감히 말하자면 열심히 사는 것이 최고의 정답입니다. 괜히 저의 전시모자처럼 한심한 꼴이 나는 사람이 없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